어머니는 그냥 모른 척하고 도장만 찍으세요.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제 손등을 툭 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거였다는 걸. 어머니,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혼자가 된 지 벌써 3년.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며느리뿐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정말 다정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고 병원에 갈 때면 늘 동행했다. 은행 업무도 관공서 서류도 척척 처리해줬다. 어머니, 요즘 피싱 사기가 많대요. 통장 관리는 제가 할게요. 그날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통장을 건넸다. 의심? 그런 건 떠올리지도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였을까? 통장 정리를 하던 중 낯선 거래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내가 승인한 적이 없는데? 며느리에게 물어볼까 망설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메스꺼워졌다.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이 작동했다. 그날 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그녀의 미소가, 그 다정한 말투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저렇게까지 친절했을까? 순간 지난 몇 달간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통장을 챙겨준다며 가져간 날, 서랍을 정리해준다며 방을 뒤진 날, 비밀번호를 물어본 날. 모든 것이 계산된 친절이었다는 생각에 팔에 소름이 돋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며느리와의 관계는 물론 아들과의 사이도 틀어질 것이 분명했다.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다. 내가 먼저 의심한다면 나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다. 어머니, 오늘 은행 가실 거 있으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평소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아니다, 오늘은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래도 어머니 혼자 가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다니까. 내 단호한 어조에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저녁 나는 며느리가 돌아간 후 내 방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고 검은 물체를 발견했다. 녹음기. 손이 떨렸다. 왜 이런 게 내 방에 있는 거지? 누가 언제 왜?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남편한테는 말 안 해도 돼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통장 접근은 거의 끝났어요. 한두 달이면 정리 가능할 것 같아요. 숨이 막혔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며느리는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었다. 그것도 나를 완전히 속이면서.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 내가 먼저 칼을 들었으니 이제 내 차례다.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녹음기를 발견한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했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차분하게 받았다. 어머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병원 검진 예약했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래. 내가 데려다 줄 수 있니? 당연하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나는 냉소를 지었다. 얼마나 능숙한지. 마치 진짜 효부처럼 연기하는 그 태도가 이제는 역겹게만 느껴졌다. 나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단골 지점의 김 과장과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제 통장에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래를 시도하면 절대 승인하지 말아주세요. 김 과장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지만 나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고만 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탁했다.
내 계좌의 보안 잠금 장치를 설정해 달라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쳐 놓았다. 며느리가 늘 청소를 핑계로 내 방을 드나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내일 오전 10시 은행 방문 예정. 정기예금 3억 원 만기 통합계좌로 이체. 미끼를 던진 것이다. 며느리가 이 금액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은행 가신다면서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나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같이 가자.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구나. 전화를 끊고 나는 가방 안을 확인했다. 녹음기, 통장, 그리고 며느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가짜 비밀번호 메모지.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눈빛에는 묘한 초조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3억이라는 금액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창구 앞에 앉아 직원이 나를 알아보고 눈인사를 건넸다. 김 과장이 미리 조치를 취해둔 것이 분명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내 옆으로 다가왔다. 나는 일부러 손을 떨며 통장을 꺼냈다. 늙고 무능한 노인을 연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 말에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다. 기다렸다는 듯 내 손을 감싸 쥐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누를게요. 어머니가 평소에 쓰시던 번호 알잖아요. 평소에 쓰던 번호?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번호 말이냐? 며느리는 자신만만하게 키패드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내가 일부러 메모해둔 가짜 번호를 또박또박 입력했다. 삑! 경고음이 울렸다. 직원이 고개를 들더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님, 지금 입력하신 비밀번호는 보안 경고 대상으로 등록된 번호입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당황한 채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나는 천천히 아주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내게 그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넌 어떻게 알고 있니? 며느리는 입술을 떨었다.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통장 접근은 거의 끝났어요.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고객님,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나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내가 탐낸 건 내 돈이 아니라 내 신뢰였어. 그게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야. 은행에서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다. 며느리는 차 안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말을 걸 생각이 없었다. 이미 할 말은 다 끝났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와 뭔가 달랐다. 공기가 미묘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거실 소파 위치가 조금 달라 보였다. 먼저 들어가 있어.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는 안방으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 안이 엉망이었다. 서랍은 열려 있었고 옷장 문도 반쯤 열린 채였다. 그리고 바닥에는 내 금고가 놓여 있었다. 평소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금고가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누군가 내가 없는 사이 이곳에 들어왔다는 뜻이었다. 아니, 며느리 혼자였을 리 없다. 은행에 가기 전 분명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 누가 또 있었던 거야? 나는 급히 거실로 나갔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묘한 적대감도 섞여 있었다.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 누가 내 금고를 뒤진 거야? 긴 침묵 끝에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요? 뭐? 제 친언니가. 어머니 집에 열쇠가 있다는 걸 알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며느리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까지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 내 언니도 알고 있었단 말이지? 내 재산을, 내 통장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 한 명의 욕심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단위의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지금 당장 내 언니한테 전화해. 여기로 오라고 해.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제발. 전화 안 하면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그제야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화장이 진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며느리의 언니였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웃으며 인사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와요.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그녀의 언니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오늘 우리 집에 왜 들어왔죠? 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태연하게 대답했다. 동생이 열쇠를 맡겨놔서요. 혹시 몰라서 좀 확인하러 왔어요. 확인? 내 금고를 뒤지는 게 확인인가요? 금고요? 전 그런 거 본 적 없는데요. 그녀는 끝까지 발뺌했다. 나는 냉소를 지었다. 그럼 CCTV를 확인해 볼까요? 현관에 설치된 거 모르셨나 보죠? 사실 CCTV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이제 그만하자. 우리 잘못했어.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침착했다. 동생아, 진정해.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나는 녹음기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재생했다. 통장 접근은 거의 끝났어요. 녹음 속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 그럼 금고는 내가 처리할게. 넌 통장만 잘 챙겨. 언니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여유가 사라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둘 다 나가요. 지금 당장. 며느리는 울고 있었고 언니는 입술을 깨물며 일어섰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언니가 문을 나서며 던진 마지막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집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와 그녀의 언니를 내쫓은 지 이틀이 지났다. 집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후회하실 거예요.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뭔가 더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었다. 출장 때문에 일주일째 집을 비웠던 아들이 돌아온 것이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다. 가방을 내려놓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힘들었니?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뭔가 묻고 싶은 게 가득했다. 엄마, 집에 무슨 일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별일 없었는데. 며느리한테 전화 왔어요. 울면서. 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며느리가 먼저 아들에게 연락한 것이다. 아마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설명했을 것이다. 뭐라고 하던가? 엄마가 갑자기 자기를 의심하고 집에서 쫓아냈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묻어 있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분명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듣는 것과는 다를 거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통장 거래 내역, 녹음기, 은행에서의 일, 그리고 며느리 언니까지. 아들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이야기를 마치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제가 처리할게요. 엄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끝내야 할 일이야. 내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켜볼 거야. 저 아이들이 다음에 뭘 할지. 아들이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이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는 순간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 재산분할 및 부양 의무 이행 청구. 며느리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내용은 가관이었다. 며느리는 자신이 지난 3년간 나를 헌신적으로 돌봤으며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내가 며느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다. 저 아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아들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게 말이 돼요? 엄마 돈을 훔치려던 사람이 오히려 소송을? 세상에는 뻔뻔한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있단다. 나는 차분히 말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이건 전형적인 역고소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법적 공세를 펼쳐서 방어 태세를 갖추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가 있으신가요? 통화 녹음, 문자, 거래 내역 같은 것들요.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변호사의 눈이 빛났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저쪽에서 불리해질 거예요.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법정 싸움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일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언니였다. 아직도 생각 안 바뀌셨어요? 소송 취하하시면 우리도 조용히 물러날게요. 무슨 소리야? 내 동생이 먼저 소송 걸어놓고? 그건 동생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사과하시면 다 끝날 일이에요. 사과? 나는 피식 웃었다. 내 동생한테 전해. 법정에서 보자고. 통화를 끊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변호사는 며느리 측이 제출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분석했다. 그들은 철저히 준비해온 것이 분명했다. 어머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목록을 보세요. 변호사가 건넨 서류에는 며느리가 나를 돌봐준 사진들, 병원 동행 기록, 심지어 내가 고맙다고 말한 문자 메시지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걸 다 모아뒀었구나.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 순간을 대비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머님도 결정적 증거가 있잖아요. 녹음 파일이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만 뭔가요? 상대방 변호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녹음의 정황을 다르게 해석하려 들 거예요. 오해였다거나 농담이었다는 식으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날 밤 아들이 내 방으로 찾아왔다. 엄마, 제가 증인으로 나서도 될까요? 무슨 소리야? 저도 며느리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아들의 표정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예를 들면 엄마 방에 자꾸 들어가는 걸 봤어요. 청소한다고 했지만 서랍을 뒤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안 계실 때 통장을 꺼내서 사진 찍는 것도 봤고요. 왜 그때 말 안 했어?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내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젠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겠지? 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는 것이었다. 합의 조건이 뭔가요? 어머님께서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며느리에 대한 모든 의심을 거둬들이며 이 일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더군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거절하세요. 법정에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며느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언니와 변호사가 함께했다. 며느리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보다는 적개심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공판이 시작되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지난 3년간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병원 동행은 물론 식사 준비, 청소, 각종 행정 업무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며느리가 나를 부축하는 사진,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의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격 모독이며 이에 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상대방 변호사는 표면적인 사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피고인이 원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법정 안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통장 접근은 거의 끝났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지만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다. 이 녹음은 맥락이 생략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돕기 위해 은행 업무를 대행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인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습니까? 우리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재판장이 말했다. 다음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증오가 가득했다. 두 번째 공판날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섰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입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노려봤다. 배신감이 담긴 시선이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뭔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까?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네, 아내가 어머니 방에 자주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청소한다고 했지만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작년 가을부터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다른 목격 내용은? 어머니가 외출하신 날 아내가 어머니 통장을 꺼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다. 피고인 앉으십시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뭔가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다. 다음 증인은 은행 직원이었다. 증인께서는 원고의 통장 관리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원고의 통장으로 거래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님께서 미리 보완 조치를 요청하셔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보완 조치를 요청한 이유는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은행 직원의 증언은 명확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언니가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증인석에 섰다. 증인께서는 원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동생한테 열쇠를 받아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동생이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갔습니다. 금고를 뒤진 것은?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하나 더 재생했다. 언니와 며느리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금고는 내가 처리할게. 넌 통장만 잘 챙겨.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장이 선언했다. 다음 주에 최종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며느리 측 변호사가 먼저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봤습니다. 다만 의사소통의 문제로 오해가 생긴 것뿐입니다. 녹음 내용도 맥락을 보면. 하지만 재판장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우리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원고의 재산을 노렸고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녹음 파일, 은행 거래 기록, 증인 진술까지. 재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며느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원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피고인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민형사상 권리를 인정합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언니는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법정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넌 이미 끝났어. 스스로 무너뜨렸지.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나는 아들과 함께 법원을 나섰다. 햇살이 따뜻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끝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판결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아들은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다. 그 결혼 생활에는 이미 신뢰라는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혼 서류를 작성하던 날 아들이 내게 물었다. 엄마, 제가 바보 같았죠? 아니야. 넌 사랑했을 뿐이야.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전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제 그만 자책해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혼자 다 감당하셨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 뭔데요?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사는 거야.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거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보였다. 며칠 후 며느리의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다. 협박이 아니라 애원이었다. 어머님, 동생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혼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건 내 동생이 자초한 일이야. 제발. 합의금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동생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나는 피식 웃었다. 내 동생은 내 재산 전부를 노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합의금?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통화를 끊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줄 것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며느리가 이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성격상 반드시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판결이 난 지 보름째 되는 날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다. 며느리였다. 그녀는 혼자였고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 문 열어주세요. 어머니. 목소리도 잠겨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제발요.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해요.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현관문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체인을 걸어둔 채로 그녀와 마주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가 자꾸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혼자시고 재산도 많으시니까 우리가 좀 가져도 된다고. 그래서 내 언니 말을 따른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욕심이 생겼어요.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나중에 남편 거 될 건데 미리 가져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게 내 진심이구나.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안 돼.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의 표정이 변했다. 울먹이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왜요?
어머니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한테 차갑게 대한 적도 있고 무시한 적도 있었어요. 그게 내 재산을 훔쳐도 되는 이유가 되니? 저는 정당하게 받을 자격이 있어요. 3년 동안 어머니 시중 들었는데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다. 사과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였다. 그만 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는 문을 닫으려 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나올 줄 아세요?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다. 애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증오만 남아 있었다.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증거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 다 녹음해 뒀어요. 나는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내가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저보고 쓸모없다 며느리 주제에 이런 말 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녹음이 있다니까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내 목소리가 들렸다. 쓸모없는 짓 그만하고. 그 말은 며느리가 아니라 고장난 청소기를 고치려다 포기했을 때 한 말이었다. 며느리는 그 말을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다. 이게 증거라고 생각해? 법정에 제출하면 어머니가 저를 학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아이는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작정이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요? 5천만 원만 주세요. 그럼 조용히 사라질게요. 그게 내 마지막 제안이야? 네. 안 그러면 어머니도 힘들어지실 거예요. SNS에 다 퍼뜨릴 거예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했다고. 며느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줬다. 뭐예요? 방금 내가 한 말 다 녹음됐어. 협박과 공갈 명백한 범죄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뒤를 돌아봤다. 거실에서 아들이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듣고 있었다. 다 들었어.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며느리는 뒷걸음질 쳤다. 당신, 언제부터? 처음부터. 엄마가 미리 연락했어.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이야. 네, 엄마. 이제 끝입니다. 며느리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고 그녀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 아들은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점점 회복되어 갔다. 그는 일에 집중하며 상처를 치유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집에 놀러 왔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좋아. 마음이 편해졌어. 정말요? 그래.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들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다. 엄마, 저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 네. 아직 초반이지만 이번엔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엄마 말씀대로 사람을 제대로 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해라. 서두를 필요 없어. 네. 그리고 엄마. 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다 견뎌내시고. 괜찮아. 나도 많이 배웠어. 뭘 배우셨는데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것을 지키려면 결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엄마,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 넌 착하구나. 아니에요. 전 엄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넌 충분히 잘했어. 마지막에 내 편이 되어줬잖아.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며느리 사건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신뢰는 쉽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며칠 후 나는 은행에서 모든 보안 설정을 다시 점검했다.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고 금고도 새로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 금고를 설치하는데 문득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도 언젠가 외로우실 거예요. 그 말은 틀렸다. 나는 외롭지 않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르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살아갈 것이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도 쉽게 믿지 않으며.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